여러분 혹시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를 일한 적 있으신가요? 1978년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골목길.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입니다. 박영숙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낡은 고무신이 젖은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 그녀의 숨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하얗게 번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새벽을 맞아보셨을 겁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하루를 준비하는 그 막막함을 시장 입구에 도착하면 익숙한 생선 비린내와 함께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숙의 손은 거칠었지만 생선을 고르는 눈은 날카롭습니다. 싱싱한 갈치를 골라 담으며 그녀는 오늘 손님상에 올릴 음식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어깨가 욱신거리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집에는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중학생인 큰아들과 국민학교 4학년인 딸. 두 아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당에 돌아오면 곧바로 손질이 시작됩니다. 칼이 도마를 때리는 소리, 그 리듬감 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기척이 들립니다. 교복을 입고 내려온 두 아이는 엄마가 차려준 아침을 묵묵히 먹습니다. 말은 없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엄마에 대한 안쓰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벌써 석 달째. 도박과 술에 빠져 살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들려온 소문.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그 여자에게서 아이까지 생겼다는 소문이 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끓는 국물을 저으며 나오는 한숨. 후. 그 한숨이 수증기와 함께 흩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아실 겁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막막함이 뒤섞인 그 무거운 한숨을. 그해 겨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문 앞에 선 것은 석 달 만에 돌아온 남편. 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집니다. 땡그랑. 그 소리가 정적을 깨트립니다. 이어지는 아기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영숙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 여자가 아이만 두고 도망갔다는 남편의 설명.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의 모습. 영숙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왜 내가 키워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순간에 영숙처럼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위층에서 내려온 큰아들과 큰딸. 그들의 놀란 표정과 분노 섞인 목소리. 하지만 영숙은 아이들을 위로 올려보냅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아기가 계속 운다고. 그 순간 영숙의 시선이 아기에게로 향합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배고픔에 울부짖는 그 작은 생명체를 보며 영숙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서툰 남편이 아기를 달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영숙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새벽이 되어 결국 영숙은 옆방으로 갑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아기를 안고 있는 남편의 초라한 모습, 계속 울어대는 아기. 영숙은 아기를 받아듭니다. 따뜻하고 작은 그 무게가 팔에 전해집니다. 부엌에서 분유를 타고 젖병을 물립니다. 쪽쪽. 아기가 열심히 빠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영숙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분노와 연민, 거부감과 모성이 뒤엉킵니다. 배가 부른 아기가 하품을 하며 눈을 감습니다. 영숙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흔들어줍니다. 스르륵, 스르륵. 고른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영숙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막내다. 다른 것은 묻지도 말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영숙은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자신의 막내로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한 번 결정한 이상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영숙은 아기를 업고 시장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영숙이 언제 또 애를 낳았냐는 의아함 섞인 목소리들. 하지만 영숙은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냅니다. 등에 업힌 아기의 체온이 따뜻합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주는 그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힘을. 식당으로 돌아온 영숙은 아기를 한쪽에 눕혀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영숙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막내라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점심시간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다시 음식을 만드는 손길. 그 사이사이 아기가 울면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한 손에는 국자, 한 손에는 젖병. 등에는 아기를 업고 일하는 영숙의 모습. 그것은 고단하지만 숭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학교에서 돌아온 큰딸이 아기를 돌봐줍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지만 조용히 막내를 바라봅니다.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식구였지만 이제는 엄연한 가족입니다. 영숙은 내 식구의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도 우리 아이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키울 아이다. 밤이 깊어갑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철썩, 철썩. 부산 바다의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해안을 때립니다. 아기를 재우고 영숙은 잠시 바깥 공기를 쐐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영숙이 올려다본 하늘에는 어떤 별들이 빛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영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막내로 키우는 살.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에 가고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는 일상. 그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 막내는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영숙의 한결같은 모습에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영숙을 엄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 맑은 목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영숙에게 막내는 진짜 아들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막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습니다. 비틀비틀 영숙을 향해 걸어오는 막내. 영숙은 두 팔을 벌려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의 떨림을. 남편은 여전히 술과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가끔 집에 들어와 돈을 달라 손을 벌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내는 무럭무럭 자라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있었으니까요. 1985년 봄, 부산 영도구의 작은 동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어느 날입니다.
영숙은 5살이 된 준호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 온기가 영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야채 장수의 흥정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정겹게 들려옵니다.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붕어빵 가게 앞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지글지글 붕어빵이 구워지는 소리. 준호의 눈이 반짝입니다. 영숙은 지갑을 꺼내며 붕어빵 2개를 삽니다. 하나는 준호에게, 하나는 자신을 위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속닥거림. 영숙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저 아이가 그 아이래. 남편이 밖에서 데려온. 쌍하게도 여자는 도망가고 아이만 떠맡았다지. 그 목소리들이 영숙의 등을 찌릅니다.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붕어빵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 맑은 웃음이 영숙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을. 시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준호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걷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즐겁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동네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영숙은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갈치조림, 된장찌개, 나물 반찬.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탁탁탁 도마 소리가 리듬을 탑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립니다. 엄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종이 위에는 5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빠, 엄마, 형, 누나, 그리고 자신. 영숙은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저녁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큰딸은 국민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남편이 준호를 보며 말합니다. 준호야, 아빠랑 목욕탕 가자. 영숙의 손이 멈칫합니다. 목욕탕. 동네 목욕탕.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그곳. 1시간 후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 박영숙네 남편이 막내랑 목욕탕에 갔대. 똑같이 생겼다던데. 역시 친아들이야. 붕 떠서는 남의 자식이라더니. 거짓말이었구만. 그 말들이 영숙의 귀를 파고듭니다. 접시를 닦는 손이 떨립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립니다. 큰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깨진 그릇을 줍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했어. 하지만 큰아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엄마, 저도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 영숙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15살 예민한 나이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큰아들이 말을 이어갑니다. 학교에서도 애들이 수군거려요. 우리 집 막내가 사실은 아빠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애라고. 엄마가 불쌍해서 키워주는 거라고.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잡습니다. 준호는 우리 가족이야. 내 동생이야. 그것만 기억해. 하지만 큰아들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왜 우리가 숨어 살아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숙은 아들을 끌어안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15살 소년의 자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목욕탕에서 돌아온 남편과 준호. 준호는 신이 나서 떠듭니다. 엄마, 목욕탕에 큰 욕조가 있었어요. 아빠가 수영 가르쳐 줬어요.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영숙의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늘 그렇듯이 영숙은 준호를 재우고 거실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소리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큰딸이 조용히 엄마 곁에 앉습니다. 11살 어른스러운 아이입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요. 영숙이 딸을 바라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딸이 고개를 숙입니다. 오빠가 학교에서 힘들어해요. 친구들이 놀린대요. 영숙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학교에서 당당하고 싶은 나이인데.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3시.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동네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식당도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준호를 위해서, 큰아들을 위해서, 온 가족을 위해서. 학교에 간 큰아들이 일찍 돌아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영숙이 놀라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니? 큰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싸웠어요. 걔들이 우리 집 욕해서. 영숙은 약을 바르며 아들의 상처를 살핍니다. 피부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을 것을 압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서울로 가요. 새로 시작해요. 남편은 반대합니다. 여기가 좋은데 왜?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준호도 큰아들도 큰딸도 모두를 위해서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 맘대로 해. 늘 그렇듯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영숙은 밤새 계획을 세웁니다. 서울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하며 살까? 가진 돈을 계산해 봅니다. 식당을 정리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서울에서 다시 식당을 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소문이 나면 더 시끄러워질 테니까요. 짐을 하나둘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이 골목에서 보낸 7년. 준호를 키운 5년.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시간들입니다. 준호는 여전히 밝습니다. 유치원에서 만든 종이 꽃을 들고 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영숙은 꽃을 받아들며 미소를 짓습니다. 고마워, 우리 준호.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형과 누나의 고통도, 엄마의 결심도 그저 행복하게 웃을 뿐입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오늘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 가는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서울로 갈 거야. 큰아들의 눈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쉬움도.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큽니다. 부산의 봄밤은 습합니다.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불빛들. 7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입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할 풍경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정든 곳을 떠나야 할 때의 그 복잡한 심정을. 새벽이 되자 영숙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도 시장에 가야 합니다. 오늘도 식당을 열어야 합니다. 떠나는 그날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시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삶은 계속되니까요. 시장에서 만난 단골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영수가 왜 이렇게 수척해 보여? 영숙은 억지로 웃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혹시 무슨 일 있니? 영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거짓말이 능숙해집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짓말들. 식당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갈치조림과 된장찌개.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칼을 들고 갈치를 손질합니다. 탁탁탁. 리듬감 있는 소리. 이 소리도 곧 추억이 되겠지요. 서울에서는 어떤 소리를 내며 살게 될까요? 어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점심시간 식당은 손님들로 붐빕니다. 영숙 씨, 오늘 갈치조림 맛있네. 역시 솜씨가 최고야. 칭찬을 들으며 영숙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과도 곧 헤어지겠구나. 7년 동안 정들었던 손님들. 그들도 영숙의 빈자리를 아쉬워하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이 먼저니까요. 저녁이 되자 큰딸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우리 동네 그렸어요. 그림을 보여줍니다. 골목길, 시장, 바다. 아이의 눈에 비친 부산의 모습입니다. 영숙은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립니다. 이 아이도 이곳을 그리워하겠구나. 하지만 서울에서는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준호는 잠들었고 큰아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일기를 씁니다. 남편은 오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장부를 정리하며 계산을 합니다. 서울로 가는데 필요한 돈, 새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돈,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두렵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철썩철썩. 부산 바다의 파도는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영숙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우리도 저 파도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서울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향해. 여러분, 영숙의 마음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7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그 착잡함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그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하나둘 지나가고 있습니다. 1986년 겨울 서울역. 부산발 새마을호가 플랫폼에 멈춰 섭니다. 끼.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영숙 가족이 무거운 짐을 들고 기차에서 내립니다. 서울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휘잉. 바람 소리와 함께 도시의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빵빵. 사람들의 급한 발걸음 소리 딱딱딱. 택시 기사들의 호객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울림을 만듭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작은 손의 체온이 전해집니다. 그 온기가 영숙에게 힘을 줍니다. 큰아들은 무거운 이삿짐을 들고 있습니다. 큰딸은 막내의 다른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남편은 뒤처져 걸어옵니다. 5 식구가 서울역 광장에 서서 낯선 도시를 바라봅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부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종로 뒷골목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집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빨래가 널린 옥상. 이곳이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삐그덕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 전세방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맞이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가게를 얻을 돈을 제외하고 영숙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습니다. 연탄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따뜻한 온기가 퍼집니다. 타닥타닥 연탄 타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영숙은 부산에서 가져온 솥을 꺼내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쌀 씻는 소리 사각사각. 물 붓는 소리 쏴. 곧 구수한 밥 냄새가 작은 방을 채웁니다. 치익치익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생각합니다. 어디든 밥 짓는 소리는 똑같구나. 큰딸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영숙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엄마가 식당 할 거야. 작은 거라도.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한지 창밖을 내다봅니다. 남편은 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웁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영숙은 홀로 일어나 거리로 나섭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만이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서울의 새벽은 부산과 다릅니다. 바다 냄새 대신 매캐한 연탄 냄새. 파도 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영숙은 임대문의 전단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발품을 팝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적당한 가게를 찾습니다. 첫날은 허탕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찾아 헤맬 때의 그 간절함을. 발이 부르트도록 걸으며 영숙은 기도합니다. 제발 좋은 가게를 찾게 해달라고. 셋째 날 드디어 찾았습니다. 종로 3가 뒷골목의 작은 가게. 테이블 4개가 전부인 15평 공간. 부엌은 좁지만 깨끗합니다. 가스레인지 2개, 싱크대 하나, 작은 냉장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쿡. 도장 찍는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칩니다. 큰아들은 페인트 칠을 합니다. 쓱쓱 붓이 벽을 쓸어내리는 소리. 큰딸은 바닥을 닦습니다. 싹싹 걸레질 소리. 준호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리합니다. 딸그락딸그락 쇠 부딪히는 소리. 남편도 마지못해 도와줍니다. 탕탕 못질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간판을 다는 날이 왔습니다. 영숙네 백반집 빨간 글씨로 쓰인 간판이 올라갑니다. 온 가족이 밖에서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준호가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 남편도 처음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잘 될 거야. 영숙은 간판을 보며 다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가게 준비가 끝나고 영숙은 메뉴를 정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부산에서 하던 것과 비슷하지만 서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꿉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고 간을 약간 세게 합니다. 밑반찬도 준비합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김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드디어 개업 첫날. 영숙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육수를 끓입니다. 사고를 넣고 푹 끓이자 뽀얀 국물이 우러납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를 채웁니다. 보글보글 육수 끓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다음은 김치 썰기. 사각사각 김치 써는 소리가 리듬을 탑니다. 파를 다듬고 탁탁. 마늘을 찍고 쿵쿵. 양파를 썰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희망의 눈물입니다. 첫 손님은 택시 기사님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김치찌개 하나요. 영숙은 재빨리 뚝배기를 올립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지글. 김치를 볶습니다. 치지직 김치 볶는 소리와 함께 매콤한 냄새가 퍼집니다. 돼지고기를 넣고 다시 볶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 육수를 붓자 화르르 끓어오릅니다. 보글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웁니다. 두부를 썰어 넣습니다. 탁탁. 파를 송송 썰어 올립니다. 사각사각.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빨간 기름이 동동 뜹니다. 뚝배기를 들고 테이블로 향합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택시 기사님이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후후 불어 시키는 소리. 그리고 한마디.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고향 생각나게 하네. 그 한마디에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서울에서의 첫 성공. 작지만 소중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타양에서 인정받는 그 떨림을.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회사원들이 335 들어옵니다. 제육볶음 2, 된장찌개 1. 영숙의 손이 바빠집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촥. 돼지고기를 올립니다. 칙. 고추장 양념을 넣고 볶습니다. 지글지글지글. 양파와 파를 넣습니다. 자작자작. 불 조절을 하며 볶음을 완성합니다. 참기름 한 방울. 톡. 깨를 뿌립니다. 스르륵. 된장찌개도 동시에 끓입니다. 된장을 푼 물이 끓어오릅니다. 보르르르. 두부, 호박, 양파를 넣습니다. 퐁당퐁당. 마늘 다진 것을 넣고 톡톡. 청양고추를 썰어 넣습니다. 싹싹. 뚝배기 3개가 동시에 끓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부글부글, 보르르르. 그 소리들이 하나의 교향곡을 만듭니다. 밥을 푸는 소리. 퍽퍽. 반찬을 담는 소리. 발그락. 상을 나르는 발걸음. 타닥타닥. 영숙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뿌듯함. 저녁이 되자 큰아들과 큰딸이 가게로 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온 것입니다.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합니다. 촤, 물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준호도 유치원을 마치고 왔습니다.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남편은 오늘도 나가고 없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개의치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갑니다.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쓱쓱 빗자루 소리. 싹싹 걸레질 소리.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오늘 매출 8만 원. 많지는 않지만 시작치고는 괜찮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낯섭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입니다. 자동차가 쌩쌩 지나갑니다. 하지만 영숙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으니까요. 내일도 잘 보낼 수 있을 거니까요. 작은 전세방에 도착합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 남은 김치찌개와 밥.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입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큰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큰아들은 말없이 밥을 비웁니다. 이것이 영숙의 행복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입니다. 별은 보이지 않지만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영숙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리자. 여기서 새로운 정원을 가꾸자. 엄마의 정원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지만 희망적입니다. 영숙의 서울 생활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여름 서울.
백반집 영숙네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쉴 새 없이 손님이 드나듭니다. 영숙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에 시작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는 첫 버스. 덜컹덜컹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영숙은 오늘의 메뉴를 구상합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영숙의 눈은 날카롭습니다. 갈치의 윤기, 고등어의 탄력, 오징어의 투명함. 모든 것을 꼼꼼히 살핍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오는 길 어깨는 아프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으니까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손질이 시작됩니다. 생선 비늘을 벗기는 소리 스르륵. 내장을 빼내고 깨끗이 씻는 소리 촤악. 물을 써는 소리 사각사각. 팔을 다듬는 소리 탁탁.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리듬을 만듭니다. 영숙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둘이서 호흡을 맞추며 일합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합니다.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큰딸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두 아이 모두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주말이면 가게에 와서 엄마를 돕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가게를 확장하시는 게 어때요? 영숙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준호의 학비, 큰아들의 결혼 준비, 큰딸의 대학 등록금. 돈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1990년 봄 영숙은 결심을 합니다. 더 큰 가게로 이전하기로. 종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50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 큰 모험이었지만 영숙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쌓은 실력과 단골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새 가게는 영숙 한정식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한정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메뉴도 고급스럽게 바꿨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구절판, 신선로. 조리법을 익히기 위해 영숙은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갈비를 재우는 방법, 전복을 손질하는 법, 구절판을 예쁘게 담는 법.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습니다. 1995년 강남 논현동. 영숙 한정식의 금빛 간판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100평 규모의 한정식당. 직원만 10명. 영숙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면 직원들이 인사를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를 받으며 영숙은 주방으로 향합니다. 주방은 전쟁터입니다. 프라이팬에서 나는 치지직 소리, 국물이 끓는 보글보글 소리, 칼질하는 탁탁탁 소리. 모든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영숙은 총주방장으로서 모든 음식을 점검합니다. 간이 맞는지, 온도는 적당한지, 플레이팅은 예쁜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이 만석입니다. 매니저의 보고를 들으며 영숙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5년 전 그 작은 백반집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논현동이라는 비싼 동네에서 한정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많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모두가 영숙의 손맛을 인정합니다. 점심시간 홀은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활기가 넘칩니다. 영숙은 홀을 돌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영숙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녁 9시 영숙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섭니다. 이제는 강남의 아파트에 삽니다.
45평 아파트 매매가 10억. 부산의 그 작은 집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큰아들이 영숙을 맞이합니다. 엄마, 나도 이제 결혼하는데 집 좀 사줘야지. 28살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집값은 감당이 안 됩니다. 큰딸도 가세합니다. 오빠만 해주면 나는? 차별이야?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 중입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만 봅니다.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손을 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영숙이 버는 돈으로 생활합니다. 가끔 영숙의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과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영숙은 그런 남편이 부담스럽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준호만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준호는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기만 하면. 준호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걱정합니다. 영숙이 키운 세 아이 중 가장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입니다. 그날 밤 영숙은 서재에서 장부를 정리합니다. 통장 잔고 15억, 강남 아파트 10억, 논현동 건물 지분 20억, 가계 권리금과 시설 투자 5억.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매달 순수익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숫자를 보며 영숙은 생각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가족들은 돈만 바라보고 남편은 무기력하고 영숙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기침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옵니다. 콜록콜록.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기침입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숙이 묻지만 남편은 손사래를 칩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그 기침소리는 점점 심해집니다. 가래 끓는 소리까지 섞여 있습니다. 새벽 2시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백반집에서 시작해 강남의 한정식당 사장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외로운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그 묘한 공허함을. 영숙은 차를 한 잔 끓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과거를 돌아봅니다. 부산에서의 힘들었던 날들, 서울로 와서 고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분명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더 무거운 걸까요?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호가 물을 마시러 나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영숙은 준호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금방 잘 거야. 너도 얼른 자. 준호가 다가와 영숙의 어깨를 안마해 줍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도 가게에 가야 합니다. 오늘도 손님을 맞아야 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숙의 삶입니다.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영숙이 선택한 길입니다. 1996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심전도 소리. 삐, 삐, 삐. 규칙적이던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삐. 일직선으로 변하는 소리. 영숙의 남편이 숨을 거둡니다. 폐암 선고를 받은 지 6개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죽음이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한때는 이 손이 따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그 온기를 느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박과 술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남편. 밖에서 아이까지 데려왔던 남편. 그런 남편이 이제 영원히 떠났습니다.
준호가 흐느낍니다. 훌쩍훌쩍. 18살 소년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웁니다. 영숙은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였나 봅니다. 큰아들과 큰딸은 무표정하게 서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장은 영숙 한정식의 단골 손님들로 붐빕니다. 정치인, 기업인, 유명 인사들이 조문을 옵니다. 영숙은 상주로서 예를 갖춰 인사를 받습니다. 검은 상복이 그녀를 더욱 초췌하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온 그녀에게 이 정도는 견딜 만한 일입니다. 장례 비용은 영숙이 전액 부담합니다. 장지, 관, 제단, 음식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준비합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누리지 못한 호화로움을 죽어서라도 누리게 해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체면치레였을까요? 영숙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큰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낡은 지갑, 담배, 라이터, 그리고 서류 뭉치. 그 중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띕니다. 생명보험증서. 큰아들의 눈이 번쩍 뜹니다. 보험금 3억 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익자 란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수익자 박준호. 이복 동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큰아들이 큰딸을 조용히 부릅니다. 둘은 장례식장 구석으로 갑니다. 이거 봐. 보험 증서를 보여주자 큰딸의 얼굴도 일그러집니다. 뭐야 이게? 왜 준호가 수익자야? 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가입일자를 확인합니다. 1980년 12월. 준호가 태어난 직후입니다. 아버지가 16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49제가 끝난 후 가족들이 영숙의 집에 모입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이거 알고 있었어? 보험 증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탁!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영숙이 서류를 집어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3억 원. 수익자 박준호.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영숙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준호를 위해 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16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냈다는 것을.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영숙이 준 생활비에서 아껴서 냈을 것입니다. 술값과 도박 자금으로 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날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준호를 내칠까봐, 차별할까봐. 이런 보험을 들었단 말인가. 큰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영숙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왜 준호만 수익자야? 우리는 친자식 아니야? 큰아들도 거듭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지? 우리만 빼놓고 둘이 짜고 친 거 아니야. 영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정말 몰랐어. 아빠가 왜 이런 걸. 하지만 두 자녀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입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형 누나. 나눠 가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큰아들이 손을 내젓습니다. 시에 받는 것처럼 구는 거 싫어. 애초에 우리 것이어야 했어. 큰딸도 맞장구 칩니다. 맞아. 왜 우리가 내 자비를 받아야 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과 큰딸은 다시 만납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둘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이대로는 안 돼. 엄마 재산도 결국 준호한테 갈 거야. 큰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가 그 애를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가 더 잘 알잖아. 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째, 엄마를 정신적으로 압박한다. 효도하는 척하며 지속적으로 경제적 요구를 한다.
둘째, 가게 운영에 개입한다. 큰아들이 경영을 배우겠다며 가게에 출근하고 큰딸은 회계를 돕겠다고 한다. 셋째, 직원들과 친분을 쌓아 내부 정보를 파악한다. 넷째, 서류를 조작할 기회를 노린다. 큰아들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내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 있잖아. 걔한테 물어봤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이미 자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 명예 이전의 허점, 유언장 무효화 방법.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큰딸이 묻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큰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그 애는 순진해. 엄마만 믿고 있지.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를 거야. 다음 날부터 계획이 실행됩니다. 큰아들이 영숙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이제 제가 가게 일 좀 배울게요. 아버지도 안 계시니. 영숙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겠다니 고마운 마음입니다. 큰딸도 합세합니다. 저도 회계 공부했잖아요. 장부 정리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기뻐합니다. 자식들이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다릅니다. 큰아들은 가게에서 거래처 정보를 수집합니다. 매출 규모, 순이익, 부동산 가치,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큰딸은 장부를 보며 영숙의 자산을 추적합니다. 통장 잔고, 투자 내역, 부동산 등기,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둘은 매일 밤 정보를 공유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접근합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이에요. 혹시 이상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는 자식인 척하며 직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주방장, 홀 매니저, 회계 담당. 모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선물도 주고 회식도 삽니다. 영숙의 돈으로. 어느 날 큰아들이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엄마, 가게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어때요?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해요. 영숙은 잘 모르는 분야라 망설입니다. 큰딸이 거듭니다. 맞아요. 요즘은 다 법인으로 해요. 제가 서류 준비할게요. 둘은 이미 변호사와 상의를 마쳤습니다. 법인 전환 과정에서 지분을 나눠 갖는 방법을. 영숙은 자식들을 믿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도와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일까? 왜 준호는 제외시키려 할까? 하지만 그런 의심을 거두려 합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준호는 학교와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에 매진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과 누나가 가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엄마를 위한 일이라 믿습니다. 큰아들과 큰딸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됩니다. 먼저 영숙을 지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그 다음 건강 문제를 핑계로 경영권을 넘겨받는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한다. 준호가 성년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낸다. 그들은 이 계획을 프로젝트 상속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혈육 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돈 앞에서 가족도 남이 되는 것을. 영숙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영숙은 오늘도 가게 일에 열중합니다. 1997년 봄 프로젝트 상속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큰아들은 매일 새벽 영숙보다 먼저 가게에 출근합니다. 열쇠를 복사해 놓은 것입니다. 영숙이 오기 전 1시간 그는 금고를 열고 서류를 복사합니다. 찰칵찰칵 복사기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깹니다. 거래처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통장 사본. 모든 것을 수집합니다. 큰딸은 영숙의 개인정보를 파헤칩니다. 어느 날 영숙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백을 뒤집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찰칵. 인감 도장의 모양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나중에 위조할 계획입니다. 영숙의 서명도 연습합니다. 수백 번을 따라 써가며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둘은 영숙의 건강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이 영숙의 혈압약을 바꿔치기 합니다. 진짜 약 대신 비타민을 넣어둡니다. 영숙이 약을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지러움과 두통이 심해집니다. 큰딸은 영숙의 음식에 수면제를 조금씩 탑니다. 영숙은 점점 피곤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딸이 걱정하는 척 묻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나빠집니다. 가게 일도 버거워집니다. 실수가 잦아집니다. 큰아들이 슬그머니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저희한테 좀 맡기고 쉬세요. 직원들 앞에서도 계획적으로 행동합니다. 영숙이 실수할 때마다 큰아들이 나서서 수습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직원들에게 영숙이 늙고 무능해졌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자신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후계자로 보이게 합니다. 거래처에도 손을 뻗칩니다. 큰아들이 거래처 사장들을 따로 만납니다.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합니다. 영숙의 돈으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얘기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사장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젊은 아들이 더 만만해 보이니까요. 큰딸은 회계 조작을 시작합니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차액은 따로 빼돌립니다. 하루 200~300만 원씩, 한 달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둘은 비밀 계좌를 만듭니다. 나중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변호사 비용, 서류 조작 비용, 그리고 도피 자금. 어느 날 큰아들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엄마,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영숙이 놀라서 묻습니다. 왜 정신병원이냐고.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요즘 자꾸 깜박깜박 하시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큰딸이 거듭니다. 맞아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검사 받아보세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다릅니다. 영숙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의사를 매수해 진단서를 조작할 계획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때 후견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준호가 성년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낼 계획입니다. 둘은 영숙의 행동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영숙이 피곤해서 졸 때, 약 때문에 어지러워할 때, 스트레스로 화를 낼 때, 모든 것을 증거로 만듭니다.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자료입니다.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증거로 준호를 고립시키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준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가 너 대학 가면 집에서 내보낸대. 독립하래. 준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큰딸도 거짓말을 보탭니다. 엄마가 너한테 실망했대. 공부도 별로고 아빠 닮아서 믿을 수 없다고. 준호는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영숙은 혼란스럽습니다. 준호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모릅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큰아들과 큰딸은 그런 영숙을 위로하는 척합니다. 준호는 원래 저래요. 사춘기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만족합니다. 법인 전환 서류가 준비됩니다. 큰아들이 영숙에게 서류를 내밉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영숙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봅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시력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큰딸이 안경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으로. 영숙이 망설이자 큰딸이 재촉합니다. 엄마 뭘 그렇게 봐요. 우리가 엄마 속이겠어요?
그 말에 영숙은 도장을 찍습니다. 쿡. 그 소리와 함께 영숙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서류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지분의 70%를 큰아들과 큰딸에게 양도한다고. 밤이 되어 둘은 와인을 마시며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제 30%만 더 가져오면 돼. 준호 녀석은 아무것도 못 가질 거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숙의 상태는 계속 나빠집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쓰러집니다. 쿵. 그 소리에 직원들이 달려옵니다. 큰아들이 재빨리 119에 신고합니다. 겉으로는 다급한 아들이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십니다. 그리고 의사가 망설입니다. 큰아들이 의사를 따로 만납니다. 봉투를 건네며 속삭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진단서 써주세요. 의사는 거부하지만 큰아들이 더 큰 봉투를 꺼냅니다. 의사의 눈이 흔들립니다. 결국 진단서가 작성됩니다.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라는 진단. 큰딸은 은행에 갑니다. 영숙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려 합니다. 위조한 도장과 서명으로. 은행원이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큰딸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여기 위임장도 있고요. 위임장도 물론 위조입니다. 은행원은 결국 돈을 내어줍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학 입시 준비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끔 엄마가 보고 싶지만 형과 누나의 말이 떠올라 망설입니다. 엄마가 정말 자신을 싫어하는 걸까? 자신이 아빠가 데려온 자식이라서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날 밤 영숙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통장 잔고가 맞지 않습니다. 분명 15억이 있어야 하는데 8억밖에 없습니다. 7억이 사라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확인합니다. 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영숙은 직감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피를 나눈 자식들이 어머니를 배신할 리 없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다음 날 영숙은 큰아들과 큰딸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이 한 짓이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큰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사인하신 거잖아요. 큰딸도 거듭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영숙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자식이라 믿었던 이들이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 앞에서 영숙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자식의 배신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영숙의 정원은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여름 영숙은 모든 것을 깨달은 후 결단을 내립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가 맞이합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두 자녀의 배신, 재산 탈취, 그리고 남은 것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 그때 문이 열립니다. 준호가 들어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법학과 학생입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지난 몇 달간 형과 누나의 행동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법대생답게 증거도 수집해놨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꺼냅니다. 형과 누나가 위조한 서류들,
의사를 매수한 증거, 횡령 내역.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감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고. 그저 남은 것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준호가 제안합니다. 엄마, 남은 재산을 신탁에 넣으세요. 영숙이 의아해합니다. 신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준호가 설명합니다. 은행에 재산을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것이라고.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영숙은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지만 준호가 손사래를 칩니다. 엄마, 저는 필요 없어요. 엄마가 평생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준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남은 재산 8억과 가계 정리 자금 5억, 총 13억을 신탁에 넣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영숙에게 지급됩니다. 영숙이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돈이 보육원에 기부됩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준호가 말합니다. 저도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엄마가 거둬주셨고요. 그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영숙은 준호를 끌어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집니다. 이 아이를 키운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게 정리가 시작됩니다. 큰아들과 큰딸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자신들이 가져간 지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숙이 가게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그들이 항의하지만 영숙은 단호합니다. 너희가 원한 것은 이미 가져갔잖니. 이제 그만해. 차가운 목소리에 둘은 할 말을 잃습니다. 영숙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넉넉히 줍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주방장에게는 특별히 더 줍니다. 모두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한정식당 영숙의 간판이 내려오는 날, 많은 단골 손님이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준호는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사법고시에도 합격합니다. 연수원을 거쳐 검사가 됩니다. 영숙은 준호의 임관식에 참석합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아들이 선서를 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005년 봄 준호가 결혼을 합니다. 신부는 같은 법조계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착하고 현명한 여성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영숙은 축사를 합니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길에 모든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큰아들과 큰딸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과 연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가끔 돈이 필요하면 연락이 오지만 영숙은 받지 않습니다. 신탁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히 살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가져간 돈도 이미 탕진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탐욕의 끝은 늘 그렇습니다. 2007년 가을 준호가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습니다. 엄마, 같이 부산으로 가요. 준호의 제안에 영숙은 기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바다가 있는 곳으로. 30년 만의 귀향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부산역에 내리자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워하던 냄새입니다. 준호가 부산 외곽의 한적한 땅을 삽니다. 5,000평 정도의 넓은 땅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입니다. 그곳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두 채의 작은 집. 하나는 준호 부부가 살 집, 하나는 영숙이 살 집. 나란히 지어집니다. 망치 소리 탕탕탕. 톱질 소리 드르륵. 집이 완성되어 가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2008년 봄 드디어 입주합니다. 영숙의 집은 작지만 아늑합니다. 거실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철썩철썩. 매일 아침 그 소리로 잠을 깹니다. 준호네 집과는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지만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집니다. 완벽한 거리입니다. 영숙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촥, 물 뿌리개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짜 정원입니다. 엄마의 정원. 돈과 명예가 아닌 소박한 행복이 자라는 정원. 준호의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영숙은 손주를 기다리며 아기 옷을 뜹니다. 딸깍딸깍 뜨개질 바늘 소리가 경쾌합니다. 2009년 여름 손자가 태어납니다. 응애응애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영숙은 아기를 안고 흔들어줍니다. 29년 전 준호를 안았던 것처럼 매일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영숙이 만든 된장찌개, 준호 아내가 만든 불고기 함께 나누는 밥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준호가 법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육아 이야기를 합니다. 영숙은 그저 듣고 웃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가끔 서울 생각이 납니다. 한정식당, 화려했던 시절, 그리고 두 자녀.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니까요. 신탁에서 나오는 돈으로 여행도 다닙니다. 준호 가족과 함께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갑니다.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듭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행복이 기록됩니다. 2010년 봄 영숙은 70세가 됩니다. 준호가 조촐한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켭니다. 후 촛불을 부는 영숙. 소원을 빕니다. 이 행복이 오래 가기를. 준호 가족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큰아들과 큰딸도 후회하고 돌아오기를.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말을 겁니다. 잘 자라라. 튼튼하게 자라라. 채소들은 대답이라도 하듯 싱싱하게 자랍니다. 수확한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이웃과 나눕니다. 시골 인심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직접 베풀 수 있습니다. 저녁이면 영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십니다. 후루룩 차 마시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에 울립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영숙은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라고. 잃어야 얻는 것도 있다고. 욕심을 버려야 행복이 온다고.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았어. 늘 그렇듯이. 준호가 영숙의 어깨를 안마해 줍니다. 손길이 따뜻합니다. 손자가 뛰어와 할머니 품에 안깁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맑은 목소리에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밤이 되면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철썩철썩. 그 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정원을 봅니다.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 그곳에서 준호가 뛰어놉니다. 어린 시절의 준호. 엄마, 여기 너무 예뻐요. 영숙은 꿈속에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영숙의 선택은 지혜로웠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녀와 연을 끊고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재산을 신탁에 맡겨 안전하게 지켰고 나중에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작은 집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의 정원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사랑과 평화가 자라는 정원. 영숙은 오늘도 그 정원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